상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15번에 걸쳐 8,780만 원을 보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요.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 계좌로 보내세요라고 해서 그 계좌로 보냈습니다. 불안해서 직접 전화까지 했습니다. 본인 계좌로 보내드릴까요? 상대방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알려준 계좌로 보내세요. 저는 일임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시키는 대로요. 그런데 1년 뒤 상대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나머지 7천만 원?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 51만 2205 판결. 8,780만 원을 갚았는데 또 내놓으라는 황당한 상황.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2022년 5월 갑씨는 익산시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매수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설레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을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을씨는 법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 여기 살 권리 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세입자였던 거죠. 갑씨는 자동으로 전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보증금 7,5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 문제는 돈이 없었습니다. 을씨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23년 8월 확정되었습니다. 원금 7,500만 원에 연 12% 지연 손해금. 시간이 갈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24년 5월 갑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갚기로 했습니다. 을씨 측 대리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돈 보낼 테니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알려준 계좌가 을씨 본인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라는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이었어요. 갑씨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을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본인 계좌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을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요, 저는 일임한 상태예요. 그냥 알려준 계좌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바로 입금시킨다고 하니까. 갑씨가 계속 본인 계좌를 요청하자 을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사랑 통화하세요. 저한테는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큐. 이 상황에서 갑씨가 을씨의 지시대로 제3자 계좌로 돈을 보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본인 계좌가 아니면 변제로 인정 안 됩니다. 네, 채권자가 직접 지시했으니 유효한 변제입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페이지 3 위기와 딜레마. 갑씨는 결국 을씨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2024년 5월 2일 첫 번째 이체 3천만 원. 그 후로도 계속 보냈습니다. 5월, 6월, 7월, 9월, 11월, 2025년 1월까지 15회에 걸쳐 총 8,780만 원. 원금 7,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자까지 다 갚고도 남을 금액이었죠. 그런데 2024년 10월 갑씨 측이 을씨에게 연락했을 때 저희 지금까지 7천만 원 넘게 보냈는데요. 네? 저한테는 1,000만 원밖에 안 왔는데요. 돈이 사라진 겁니다. 갑씨가 보낸 8,780만 원 중 을씨에게 실제로 전달된 건 고작 1,000만 원.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대리인이 중간에서 가로챈 겁니다. 그런데 을씨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상환 일정이나 금액 관련해서는 법무사 쪽과 협의하세요.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을씨는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갑씨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본인 계좌로 보내겠다고까지 했는데 을씨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내놓으라고요? 법적으로 보면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민법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변제는 채권자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아무리 많이 보내도 변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갑씨는 8,780만 원을 날리고 또다시 7,500만 원을 내야 하는 걸까요? 갑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다 갚았습니다. 을씨가 시킨 대로요. 강제 집행은 부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25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 갑씨가 이겼습니다. 아까 퀴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첫째, 을씨가 명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 계좌로 보내세요. 저는 일임한 상태입니다. 을씨는 갑씨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본인 계좌를 알려달라는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라고까지 했습니다. 둘째, 갑씨가 보낸 돈은 원리금 전액을 초과합니다. 8,780만 원은 원금 7,5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다 갚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설령 원고가 지급한 돈을 대리인이 피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자초한 위험으로서 피고와 대리인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 쉽게 말해 내가 고용한 사람이 사고를 쳤으면 내가 책임져야지 왜 성실하게 돈 보낸 상대방한테 책임을 묻느냐는 겁니다. 형식 논리대로라면 갑씨가 졌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계좌 아니니까 변제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위험을 만들었는지 그 위험을 누구에게 지우는 게 정의로운지를 따졌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형식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이란 무엇일까요? 조문에 적힌 글자들의 집합일까요? 아니면 그 글자들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일까요? 만약 법원이 제3자 계좌니까 변제 아닙니다. 다시 내세요라고 했다면 형식적으로는 틀린 판결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성실한 사람이 2번 돈을 내고 자기 대리인을 잘못 관리한 사람이 2번 돈을 받는 결과가 되었을 겁니다. 그게 정의일까요? 법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증거를 남기세요. 이 사건의 갑씨가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을씨가 그 계좌로 보내라고 말한 통화 내용이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생각보다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그 합리성이 당신 편에 서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법률 문제로 밤잠 설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길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